비트코인을 해킹해서 다 내 걸로 만들고, 떡상하는 주식 미리 알아맞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SNS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만 하던 게 이제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 때문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양자 컴퓨터냐, 저도 좀 놀랐는데 최근에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미국 주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아이온큐인데요.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무려 1억 5,500만 달러나 됩니다. 이 전체 해외 주식 중에서 6번째로 많은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주가를 보면 정말 이 변동성이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실적은 별로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성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테슬라도 상장 초기에는 이랬죠. 변동성이 엄청 심했는데 결국에는 100배, 200배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기대로 아이온큐에 투자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아이온큐가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정말 온 세상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 거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뭐 10배, 20배가 문제가 아니고 100배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아이온큐는 어떤 회사고 양자 컴퓨터는 어떤 기술인지,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신기술인지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양자 역학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문돌이고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 문송한 입장이지만 최대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양자 컴퓨터란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동시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팅 기술인데요. 시작부터 어렵네요. 우선 양자 역학이 뭔지 간단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양자란 원자나 광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에너지 단위인데요.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작은 세계의 움직임을 다루는 학문이 양자 역학입니다. 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이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양자에서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현상인데요. 굳이 비유하자면 이 현실 세계에서는 동전을 던질 때 앞면 혹은 뒷면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첩 현상의 특징은 관측을 하는 순간 이런 중첩은 사라지고 하나의 현상으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워낙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중첩 현상을 증명한 유명한 실험이 이종슬리 실험이라고 있는데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중첩 현상을 통해서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게 밝혀지고요. 이 양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든지 양자의 움직임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불확정성의 원리도 나옵니다. 이 영화 앤트맨 아시죠? 이 앤트맨 보시면 앤트맨이 막 순간이동도 하고 벽도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양자의 성격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양자 얽힘인데요. 이거는 이 두 양자가 서로 얽혀있는 상태에 있으면 관측을 통해 하나의 양자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그 즉시 얽혀있는 다른 양자의 상태도 결정된다는 현상입니다. 많이 어렵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 역학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 역학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걸? 이라고 말이죠. 이 양자 컴퓨터의 이론적 배경 역시 리처드 파인만이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자의 성질을 이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연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우선 기존의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칩은 사실 자세히 보면 아주 작고 작은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원리는 간단한데요. 전기가 통하면 1, 통하지 않으면 0인 거죠. 그래서 이런 0과 1의 조합으로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같은 여러 가지 논리 연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게이트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복잡한 연산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의 최소 정보 단위는 비트입니다. 이진수 한 개 자리를 나타내는 게 1비트인데요. 1비트면 0 혹은 1의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죠. 2비트면은 이진수의 2개 자리니까 00, 01, 10, 11 이렇게 4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3비트면은 이렇게 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최소 단위는 큐비트라고 하는데요. 이 양자는 중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큐비트는 0과 1이 중첩인 상태가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0과 1이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중첩의 특징 때문에 1큐비트는 한 번에 2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2큐비트면 4개, 3큐비트면 8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 개의 이진수 XYZ를 더할 때 최소값이 나오는 XYZ의 조합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기존의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0 플러스 0 플러스 0부터 1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총 8번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인 0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의 1큐빗은 0과 1이 중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0 플러스 0 플러스 0부터 1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8가지 조합을 단 한 번의 연산으로 모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 연산에 걸리는 속도가 똑같다고 하면 양자 방식이 기존 컴퓨터보다 8배나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3큐비트면 8배, 4큐비트면 16배, 5큐비트면 32배. 이런 식으로 큐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자 컴퓨터의 계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또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면 이 10개의 양자로 20개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로도 수십만 년 이상 걸리는 계산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타노스에게 이길 수 있는 1400만 가지의 미래를 하나하나 계산하느라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1400만 가지의 미래를 단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초능력 같은 연산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가 이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부터 암호해독, 금융, 에너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물류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택배 차량이 A, B, C, D, E 5개 지역을 돌면서 택배를 배달한다고 할 때 가장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양자 컴퓨터로 최적의 경로를 순식간에 찾아낸다면 이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요. 또 고객은 더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양자 컴퓨터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도 최적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이 문제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컴퓨팅 방식으로는 계산 속도의 한계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맞대결 다들 기억하시죠?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성과에 다들 충격에 빠졌지만 사실 이 대결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인공지능이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가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바둑의 경우의 수는 10의 768제곱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1 뒤에 0이 768개나 붙어있는 숫자인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고는 그 중에서 몇 가지 경우의 수만 추려서 확률적으로 가장 승률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한 건데요. 만약에 알파고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있었다면 이세돌 구단은 절대 1승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모든 바둑의 경우의 수를 단 한 번의 연산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의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수행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죠. 주식 투자에도 양자 컴퓨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자산운용사인 아크 인베스트가 2025년 테슬라의 주가 예상치를 3,000달러로 제시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근데 이 주가 추정에 사용한 방식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주가가 얼마가 될지를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반복 계산을 하다 보면 특정한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보고 테슬라 주가가 N년 뒤에 3,000달러가 될 확률이 몇 %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 반복적인 계산을 1000번, 10,000번씩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변수가 얼마나 많든 계산 반복 횟수가 몇 번이든 상관없이 순식간에 다 계산을 해버릴 테니까요.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란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섞는 건데요. 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이 무엇인지 찾고 이걸 어떤 비율로 투자할지에 관한 조합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면 글쎄요, 금방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너도 나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IBM이나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IT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스타트업 중에서도 아이온큐, D-Wave, 리게이트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알려진 건 D-Wave인데요. D-Wave는 2007년 1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시연한 데 이어서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128큐빗의 상용 양자 컴퓨터인 D-Wave1을 개발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개발을 거듭해서 현재는 5000큐빗 이상의 성능을 갖췄다고 하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거는 큐비트 수가 많다고 무조건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은 크게 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D-Wave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조합 최적화 같은 특정 계산에 특화했기 때문에 이 범용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범용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다시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초전도 소자, 이온 트랩, 양자점 등으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들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현재 이 범용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구글과 IBM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IBM은 1997년 2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고 2001년에는 7큐비트 양자 컴퓨터로 숫자 15를 소인수 분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6년에는 9큐비트, 2017년에는 17큐비트를 시연한 데 이어서 50큐비트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구글은 IBM보다는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인데요. 2015년에는 9큐비트를 개발했고요. 2018년에는 72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2019년에는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칩인 시커모어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추월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쟁사인 IBM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서 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성능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이 아무래도 업계 선두를 다투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견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룡 기업들의 싸움과는 별개로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온큐를 이야기할 순서네요. 아이온큐가 우리나라에도 친숙한 이유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 듀크대의 김정상 교수가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2015년에 메릴랜드 대학의 크리스 먼로 교수와 듀크대의 김정상 교수가 공동 창업한 아이온큐는 아마존, 보쉬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벤처 캐피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이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올해 10월 1일에는 스펙 합병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순수 양자 컴퓨터 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장을 한 거죠. 아이온큐는 기술력 하나로 구글이나 IBM 같은 IT 공룡들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이온큐가 사용하고 있는 이온 트랩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IT 공룡들이 개발하고 있는 초전도 방식하고 아이온큐가 사용하고 있는 이온 트랩 방식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양자 상태는 관측이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행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거나 극저온으로 떨어뜨려서 저항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구글과 IBM은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저항이 제로가 되는 절대 영도 상태에서 큐비트를 제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은 초전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비싸고 부피도 클 뿐더러 이 상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상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온 트랩은 이온 상태로 만든 원자를 전자기장 안에 가두고 레이저로 큐비트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장과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작동할 수가 있고요. 부피도 아주 작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초전도 방식과 이온 트랩 방식은 일장일단이 있어서 아직은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뭐 상온에서의 작동 여부나 제조 단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가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성능이겠죠.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따질 때 중요하게 보는 4가지가 있는데요. 큐비트의 수, 연산 속도, 결맞음 시간, 그리고 신뢰도 이 4가지입니다. 큐비트의 수는 많을수록, 연산 속도는 짧을수록, 결맞음 시간은 길수록, 그리고 신뢰도는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나타난 수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전도 방식이 대체로 큐비트 수가 더 많고 연산 속도도 빠릅니다. 반면에 이온 트랩은 신뢰도가 더 높고 결맞음 시간도 더 길게 나타나고 있죠. 이 어떤 기술이 대세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2019년도 자료라서 최신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이온큐의 장점은 이 양자 컴퓨터 기술에 목말라 있는 수많은 IT 업체들을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각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확장성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 개발하는 양자 컴퓨터를 경쟁사인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온큐는 이들 대형 IT 업체들과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버지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11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공급하고 있고요. 또 하버드, 옥스퍼드, 프린스턴, MIT 같은 유수의 연구기관과도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도 아이온큐에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들 기업과도 협력을 할 수가 있고요. 아직 양자 컴퓨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관건은 대부분의 성장 기업들이 그렇듯이 언제 본격적인 수익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 현재 아이온큐의 주요 매출은 QCAAS, 즉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올해 3분기까지 이 서비스 계약이 총 1,51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올해 목표치였던 5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올해 4분기에 60만에서 80만 달러의 계약이 추가되면 올해 총 1,600만 달러 정도의 서비스 계약을 올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서비스 계약은 한 번에 전부 다 매출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나눠서 매출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은 45만 달러고요. 4분기까지 더하면 올해 총 150만에서 17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예상했던 대로 모두 적자 상태고요. 연구비가 늘고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연구 인력도 같이 늘어나면서 적자는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이온큐가 올해 3월에 발표한 IR 자료를 보면 2026년까지의 실적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은 연평균 150%씩 성장하고 에비타는 2025년 흑자 전환한다는 전망인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상장 전부터 투자를 많이 받아 놓은 것도 있고 상장하면서 추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당장 현금 걱정을 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억 8천만 달러인데요. 아이온큐 전망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27년쯤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전이 2026년까지 사용할 만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은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첨단 기술인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추정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는 2019년 5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650억 달러로 약 10년 동안 130배 팽창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양자 기술이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란 나무는 꿈을 먹고 자란다고는 하지만 이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직 실적도 별로 없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30억 달러나 된다는 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지금처럼 시장이 긴축 기조에 있을 때 성장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열린 미국 FOMC에서는 테이퍼링 규모를 기존보다 2배 늘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한 뒤에는 금리를 3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성장 기업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금리와 더불어서 할인율도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 할인율이란 미래의 현금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많이 할인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성장주들에는 당연히 할인율 상승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 올해 고점 대비 한 4% 정도 빠진 상태인데요. 이 같은 기간에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주가가 하루에도 막 10%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게 사실은 이런 원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월가에서는 아이온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현재 아이온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낸 곳은 골드만삭스, 벤치마크, 크레이그 헬럼 세 곳입니다. 벤치마크와 크레이그 헬럼은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로 각각 28달러, 26달러를 제시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목표가 28달러를 제시하긴 했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습니다. 이 역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아이온큐는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내용 중에 좀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